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장 원가 배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을 원래 교재 순서는 1장, 2장, 3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 2장 공부하시고 4장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4장이 개변원가 계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4장을 먼저 공부하시고 3장을 공부하면 더 이해가 빠르니까 4장을 먼저 공부하고 3장을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원가 배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재를 보시면 개개의 원가를 집합하여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서 원가 대상에 배분하는 과정을 우리가 원가 배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조원가 2장 제조원가 흐름에서 비유를 해보면 요 개개의 원가를 집합시키는 계정이 뭐였죠? 제조 간접비였어요.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이 원가 대상이요. 우리는 이 제조 간접비를 어디다 배부할 거냐면 제품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우리 개변원가에서 배웠습니다. 아직 안 배우신 분은 개변원가에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제조 간접비, 공장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는 일단 공장에서 발생하면 다 제조 원가고요. 제조 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뺀 나머지는 다 제조 간접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조 간접비에 속하는 건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임차료, 공장장 월급, 뭐 수도료, 가스료 다 제조간접비에 해당합니다. 그럼 일단 그렇게 발생된 원가들은 다 제조간접비로 집합을 시키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이 제품에다 배부를 한다는 거죠. 이 배부하는 절차를 우리가 원가 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원가 대상이 우리는 제품을 주로 이제 갖고 얘기를 하는데 뭐 부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정하기 나름이니까 뭘 할 건지는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제품을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제일 편할 겁니다. 자, 다음 내용 가죠. 자, 원가 배부 기준. 아까 합리적 배부 기준에 의해서 원가를 배분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에 가면 개별원가의 핵심 주제가요. 핵심 과제가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부할 거냐. 그게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배부할 건지 그 기준이 4개가 나와 있는데 이 4개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인과관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게 인과관계 기준이에요. 우리가 그 공통비, 제조간접비를 각 제품에다 배부할 때 그 배부 기준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인과관계에 따라서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그럼 인과관계라는 건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잘 매칭되는 그런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적용할 거는 인과관계 기준이고요. 순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수혜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수혜 기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 적용하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 중에서 인과관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 그럴 때는 나머지 기준 중에서 더 합리적인 기준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 기준이 이제 수혜 기준인데요. 수혜 기준. 요거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모임을 합니다. 자, 모임을 저녁 7시 하는데 5명이 모이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모임을 하다 보면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러면 이 모임에 온 사람들이요. 기다려주지 않죠.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습니다. 그럼 나중에 온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먹고 회비를 만약에 똑같이 낸다 이러면 억울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 갈비집에 갔다고 가정하고, 자, 자기가 이제 이 회비를 이렇게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갈비 대수에 비례해서 회비를 내자. 이러면 가장 합리적이겠죠. 뭐 실제로 그렇게는 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이 먹은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먹은 사람이 적게 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자는 게 수혜 기준이야. 그러니까 혜택을 본 것만큼 부담을 하자. 네, 그게 수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은 아까 그 사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부담 능력 기준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5명이 모였는데 자, 4명은 일찍 왔어요. 자, 4명은 일찍 와서 먹었고요. 자, 1명은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얼마 먹지도 못하고 회비를 내는데 자, 이 4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 괘씸죄에 걸린 거죠. 자, 4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 1명한테 독박을 씌우는 겁니다. 자, 어떤 이유를 대냐면 자, 이 4명은요, 연봉이 5천만 원씩이에요. 연 5천을 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죠. 야, 이 4명이 야, 네가 제일 돈 많이 버니까 네가 다 내. 자, 이거는 무슨 기준이다? 부담 능력 기준이다. 먹은 거와 관계없이 능력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자.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일상적인 얘기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숫자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 밑에다가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경영자가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광고. 자, 광고비를 100만 원을 써서 매출을 좀 증가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3가지 제품이 있어요. 자, 3가지 제품이 있는데 자, 광고 전 매출액 하고요. 광고 후의 매출액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기는 1억이고요. 광고 전의 매출액이 1억이고요. 여기는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000만 원, 그냥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특정 제품만 광고를 한 게 아니라 ABC를 다 광고를 했습니다. 똑같이. 그랬더니 광고 후에 매출액이 이렇게 변동했습니다. 자, A는 1억 5천이 됐고요. B는 6천만 원이 됐고요. 자, C는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5천만 원이 증가한 거죠. 자, 5천만 원이 증가했고요. 자, B는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C는 100만 원이 증가했네요. 자, 근데 절대 금액으로 보면 A가 가장 많이 매출액이 증가했죠. 그런데 비율로 보면요. C는 100% 신장한 100%. 자, 100% 매출액이 증가했고요. 여기는 50% 증가한 거죠. 네, 50%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비율적으로 혜택을 본 거는 C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 광고비를 C 제품에 많이 배분을 하자.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수혜 기준이에요. 수혜 기준. 근데 부담 능력 기준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매출액 대비로 광고비를 안분하자. 자, 매출액이 크면 광고비를 많이 부담하고 매출액이 적으면 광고비를 적게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뭐가 됩니까? 부담 능력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수익이 많으면 그만큼 비용을 많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 그 부담 능력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건 이상적인 기준이에요.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자,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면 돼. 이건 아무런 기준도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원가 배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면 돼.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에 적용하기가 힘든 기준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뭘 적용한다고요? 인과관계 기준을 적용하고 인과관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문제 한번 출제됐으니까 한번 들어놓으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합리적 기준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요거 가기 전에 요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왜 제조간접비를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사례를 만들어 봤어요. 요 사례인데
지금 위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4장의 개별원가 계산에서는요, 이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하겠느냐? 그게 핵심 주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총 공장에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600만 원인데, 이걸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면, 요렇게 A는 200만 원, B는 160만 원, C는 240만 원,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게, 자, 올바른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조간접비가 배부가 됐으니까 각 제품의 제조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A는 360, B는 295만 원, 세로로 합친 겁니다. C는 440만 원. 이렇게 우리가 제조간접비 배부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각 제품의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게 팔려나가면 뭐가 되냐면 곧 요게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손익계산서를 보세요. A 제품은 500만 원에 팔고요. B 제품은 350에, C 제품은 380에 팔았어요. 자, 그리고 요게 그대로 제조원가가 된다고 그랬죠? 요게 이렇게 해서 제조원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A 제품의 제조원가는 360만 원입니다. 그럼 매출액 500에서 360을 빼면 매출 총액이 140이죠. 그러니까 A는 140만 원의 이익을 받고요. B 제품의 경우는 55만 원의 이익을 받고요. C 제품의 경우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손실이. 이렇게 경영자한테 보고를 해야 맞는데, 자, 그럼 이렇게 경영자한테 보고를 하면 경영자는 이런 판단을 하겠죠. 아, C 제품은 손해가 나는 제품이구나. 그럼 앞으로 이런 제품은 주문받지 마.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제조간접비가 600만 원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이상하게 배부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무리하게 원래 200만 원이 배부가 돼야 될 상황인데 무리하게 480만 원만큼을 배부를 해버렸어요. A 제품에다가. 그리고 B 제품에는 100만 원, C 제품에는 원래는 240만 원을 부담시켜야 되는데 20만 원만 부담을 시켰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제조원가를 계산해 보면 A는 640, B는 235만 원, C는 220 이렇게 제조원가가 집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매출액은 변동이 없는 거죠. 매출원가가 바뀌는 겁니다. A는 360만 원에서 640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140만 원이 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B 제품의 경우는 115만 원, C 제품은 160만 원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렇게 잘못된 제조간접비 배부를 통해서 자, 이런 보고서가 경영자한테 올라간다면 경영자는 이렇게 판단하겠죠. 아, A 제품은 손해가 많이 나는 제품이네. 앞으로 이 제품은 주문받지 말고 B나 C를 주문받아서 생산을 해라. 이런 의사결정을 하겠죠. 근데 실질은 어떻습니까? 자, C 제품이 불효자죠. C 제품이 손해나는 제품인데 그리고 A 제품이 이익이 많이 나는 제품인데 거꾸로 의사결정을 해서 자, A 제품은 생산을 안 하고 C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면 이 회사는 손실이 커질 겁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경영자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제조간접비를 비합리적으로 배부를 하게 되면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개별원가에서는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배부할 거냐가 핵심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더 이제 자세히 배우는 게 3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 배부 기준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 주제가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인데,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4장에서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4장은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A 제품하고 B 제품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A 제품이 있고 B 제품이 있는데 공장 전체로 집계된 제조간접비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이 뭐였었죠? 직접 원가법이 있고 시간법이 있었죠. 그래서 원가법은 직접 재료비법,
직접 재료비에 의해서 배부하는 방법, 직접 노무비법, 직접 노무비에 의해서 배부하는 방법, 직접 원가법, 직접 원가법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합친 그걸 직접 원가라고 그러고 그거에 비례해서 배부하는 방법이 있었죠. 시간법은 노동시간이나 기계작업시간에 의해서 배부하는 게 시간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별원가에서는 이 제조간접비를 이렇게 배부할 때 어떤 하나의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배부를 할 때요. 배부 기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A의 경우는요. 자, 주로 노동력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고요. B 제품은 주로 기계 작업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동 시간으로 배부를 한다 그러면 자, 투입된 노동 시간에 의해서 배부를 한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은 A 제품의 경우는 노동력으로 투입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노동 시간에 의해서 배부를 한다 그러면 A 제품은 합리적 배부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B 제품은 주로 기계를 사용해서 생산하는데 노동 시간에 의해서 배부를 받게 되면 B 제품은 합리적 배부라고 말할 수 없겠죠. 반대로 기계 시간으로 배부를 한다 그러면 B 제품은 합리적 배부가 이루어질 거고요. A 제품은 합리적 배부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게 되면 어떤 데는 합리적 배부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데는 합리적 배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더 세분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더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부문이요, 이제 부문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어떤 하나의 배부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문이라는 걸 이제 설정을 해서 각 부문별로 다른 배부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다 보면 합리적 배부가 이루어지겠죠. 물론 머리는 아픕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제조간접비를 좀 정확하게 배부를 하자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좀 더 세분화시킨다는 거야. 더 세분화시켜서 원가를 제조간접비 하나로 집계를 하는 게 아니라 부문별로 여러 부문을 나누어서 부문별로 집계를 하고 그 부분 특성에 맞는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문을 우리가 또 이제 공부를 해봐야죠. 자, 부문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 부문은 크게 제조 부문이 있고요. 자, 제조 부문이 있고 보조 부문이 있더라는 거야. 자, 제조 부문이 있고 보조 부문이 있다. 자, 이걸 거꾸로 할게요. 이쪽을 제조, 이쪽을 보조, 이렇게 할게요. 자, 부문을 더 연구를 해보니까 부문은 제조 부문이 있고 보조 부문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대요. 그럼 제조 부문은 뭐냐면 제품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선, 조립 부분 또는 절단 부분, 뭐 도색 부분. 자, 이런 데는 제품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은 제조 부분이라고 그러고요. 보조 부분은 직접 제품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요. 이 제조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동력 부분, 그 다음에 무슨 뭐 수선 부분, 식당 부분, 이런 것들이죠. 자, 동력을 제공해 주는데 또는 뭐 기계가 이런 제조 부분에 기계가 고장나면 거기를 고쳐줘야 되겠죠. 그런 수선 부분.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당 부분 이런 데는 직접 제품 제조에는 참여하지 않죠. 이 제조 부분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데가 보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문을 나눠봤더니 제조 부분하고 보조 부분을 나눌 수 있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조립 부분은 제품 생산에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문, 각 부문에서 발생된 제조간접비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어서 인과관계에 따라서 배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동력 부분, 보조 부분인 동력 부분이나 수선 부분이나 식당 부분은요, 제품 제조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 각 제품에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인과관계가 존재하니까 설정을 하겠죠. 뭐 여기는 뭐 기계 시간, 뭐 여기는 노동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합리적 배부를 하게 될 텐데, 얘네들 합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보조 부분에서 발생된 이 제조 간접비를 일단 제조 부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자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조 부분은 보조 부분에서 배부받은 금액을 합쳐서 이제 각 제품에다 배부를 하겠죠. 그러면 결국 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도 각 제품에 배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 보조 부분,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쪽에서 이 제조 부분에서 제품으로 보내는 그걸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거고요. 지금은 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분으로 어떻게 보낼 건지 그거를 공부하는 게 3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고,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 주제가 여기 원가 배분의 핵심 주제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것도 한번 나온 거니까 좀 따져보고요. 우리가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으로 보내는데, 자, 이것도 이제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 보조 부분의 배부 기준을 선택할 때, 그 선택 기준, 배부 기준을 선택할 때 그 배부 기준,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조 부분의 원가의 발생 원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된다. 첫 번째 기준이 인과관계 기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걸 제조 부분으로 보낼 때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리적 배부 기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합리적 인과관계 기준이더라도 뭐 굉장히 그게 배부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적용하기가 쉬워야 된다. 계산하기가 쉬워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게 좋겠죠. 요거 한번 잘 알아두세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적용하기가 쉬워야 된다. 자, 그리고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례는 애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합리적 생각을 못한다 이러면 그냥 애울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객관식으로 여러 번 나왔으니까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임차료를 예를 들까요? 임차료는 뭘로 배부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면적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이게 공장인데 자, 공장의 임차료가 달달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만큼은 A 제품 만드는 데 쓰고요. 이만큼은 B 제품 만드는 데 쓰고요. 이만큼은 C 제품 만드는 데 써요. 그럼 여기 공장 임차료가 100만 원이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배부하면 좋겠어요? 이 면적 대비로 안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면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사 부분은 뭘로 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는 사람을 관리하는 데니까 조검원수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고요. 전력 부분은 전력 사용량으로 하는 거. 뭐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수선 부분은 작업 시간이나 수선 작업 시간이나 수선 횟수로 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검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검사 수량이나 검사 시간으로 하는 경우. 식당 부분도 머리 숫자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이거는 애우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다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분하는 절차인데요. 이 배분하는 절차는 여기 교재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준비 좀 할게요. 네, 이 정도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다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그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배분법, 그다음에 단계 배분법. 실제로 회계 1급은요,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요. 나와도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계산 문제에 치중하지 마시고, 제가 왜 계산 문제를 풀어드리냐면,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드리는 거고, 계산 문제 못 푸신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따 풀어보면 참 어이없어요. 문제가. 계산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상호배분법. 시험 문제는 이 방법을 비교 설명하는 거, 자, 옳은 거, 틀린 거 찾는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어디로 보내는 거? 제조 부문으로 보내는 방법이 크게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고요. 일단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면 회계 1급 계산 문제는 직접 배분법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 2급은 단계 배분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은 세무 1급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을 할 건데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십시오. 의미를 알려고 제가 문제를 풀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문제 못 푼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각각 방법의 특징입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직접 배분법부터 설명을 드리면 얘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 회사는 두 개의 보조 부문을 갖고 있고요. 두 개의 제조 부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제조간접비를 집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별원가에서는 이렇게 부문을 무시하고요. 공장 전체로 제조간접비를 집계를 한 다음에 하나의 배부 기준, 뭐 노동시간이나 기계시간이나 뭐 직접 재료비법이나 이런 하나의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했더니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안한 방법이 이겁니다. 이걸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공장 전체를 집계하지 말고 부문별로 공장 안에 있는 부문별로 제조간접비를 집계를 해서 그 부문 특성에 맞는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자. 물론 여러 번 배부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제조간접비를 정확하게 배부하자는 게 목적이니까 이게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보조 부분에서 발생된 제조간접비를 어디로 보내는 거? 제조 부분으로 보내는 거.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 저기 보조 부분에서 보시면 지금 동력 부분이 있고 수선 부분이 있는데 동력 부분은 지금 4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수선 부분에서는 10만 원 발생했고 절단 부분은 50만 원, 조립 부분은 44만 원이 발생을 했네요. 그러면 지금 보조 부분 동력에서 40만 원 발생한 거, 수선에서 10만 원 발생한 걸 어디로 보낸다고요? 절단 부분에 보내고 이 제조 부분을 보내고 이 제조 부분은
각각의 배부 기준에 의해서 또 각 제품의 배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이 동력 부분, 수선 부분비가 다 배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부를 하는데 여기를 보면 동력 부분이요.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줬어요. 수선 부분에 20% 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을 위해 존재하지만 또 다른 보조 부분에도 일부는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할 건지가 가에 의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이 나온 겁니다. 다시요. 보조 부분은 원래 제조 부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는 다 제조 부분이 소비를 하겠죠. 그런데 일부는 또 다른 보조 부분에서도 소비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식당 부분에서, 자, 제조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이 오면 밥을 주고, 자, 보조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조 부분이 아니라고 밥을 안 줍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보조 부분에도 일부 제공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력 부분에 예를 들면, 주로 이 40만 원이 발생된 원인은 제조 부분에서 지금 80%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조 부분에 다 소비가 이루어졌는데, 일부 20%는 수선 제조 부분이 아닌 또 다른 보조 부분에 20%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선 부분도요, 대체적으로 다 제조 부분에 제공이 이루어졌는데, 제조 부분이 아닌 동력 부분에도 일부가 줬다는 거죠. 일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직접 보면 이겁니다. 특징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요. 직접 배분법은 머리 아파. 이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거는 나 무시할래. 그리고 제조 부분에만 배분을 할래. 그게 직접 배분법입니다. 그럼 딱 느낌이 오죠? 자, 직접 배분법은 장점이 계산이 쉽다는 겁니다. 계산이 편하다는 거죠. 단점 뭐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까지 온 이유가 뭐죠?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배분할 거냐? 라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에 비추어 볼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부정확하니까. 얘의 장점은 계산이 편하다는 거고요. 계산이 편하다는 거고, 단점은 부정확하다는 거죠. 왜?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걸 무시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은 두 가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특징이. 첫 번째, 얘는 보조 부분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자, 보조 부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그 중요한 부분은 배분을 하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배분을 하지 않는 방법. 그게 단계 배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예 무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일부는 배분가 이루어지고 일부는 배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배분을 하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배분을 하지 않는 게 단계 배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보조 부분의 순서를 정해야 된다.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를 따져서 일부 배부, 일부는 배부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순서를 따진다는 게 단계 배분법이에요. 그다음에 상호 배분법은 이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가장 정확하겠죠. 가장 정확한데, 자, 문제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입니다. 우리가 보조 부분이 두 개인 경우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풀 수가 있는데 3개 이상이면 이제 고차방정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 장점은 정확하다는 거고요. 보조 부분끼리 용역수소 관계를 완전히 인식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계산이 복잡하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볼 건데 좀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